오늘은 광화문자보도에서 5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분들을 모시고 특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송이 살짝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질투한 누군가가 마이크 선을 좀 빼놓은 것 같은데 오늘 청취자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원래 구수한 사투리로 안녕하세요, 안진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안진걸의 으라차차는 특집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화문지하보도에서 500일 넘게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얘기하면서 농성하고 있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모시고 특집 방송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특집으로 꾸민다고 사회도 바뀐 건 아닌데, 안진걸 님이 평택에 이마트 저지를 위한 투쟁을 갔다 오시는 길에 또 이거를 또 오는 길을 또 누군가에게 저지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들이 많이 막혀가지고 좀 늦으신다고 해서 제가 좀 살짝 먼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네. 광화문 공동행동의 박경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세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고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책 쓰신 것도 좀 자랑하셔야죠.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죠? 네, 오늘 아까 낮에 여기서 국민TV에서 방송이 또 있었다고 해요. 책 속의 방송인데. 예. 그거 잘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책이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잘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고를 한번 좀 더 하시는 걸로. 국민TV도 많이 들으시니까. 예, 지금이 더 행복하다. 제가 이 장애를 입기 전에 이야기와 장애를 입고 노들장애인 야학 20년을 함께 활동하면서 노들야학에 대한 이 소개와 그리고 장애인 운동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엮은 겁니다. 네. 많이 사주세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직 초판도 안 나갔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좀 이따 더 책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님, 노들장애인약 교장선생님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 예,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남병준입니다. 저는 제 소개할 게 별로 없네요. 책은 안 쓰셨어요? 예, 책도 쓴 게 없고, 저는 그냥 같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정책 일을 하고 있죠. 예, 정책을 담당하고는 있는데, 요즘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주로 집회 현장 다니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마찬가지로 같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함께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라고 쫓겨난 임차 상인들의 모임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청취자분들이 참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오늘. 그죠? 네. 특집답게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일단은 오늘 주제가 광화문지하보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농성을 꽤 오래 하셨다고요, 그죠? 오늘 514일. 514일이요?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정확히 2012년 8월 21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8월 21일 날 광화문 농성장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다 막았었어요. 왜 막아요, 경찰이? 경찰이 하는 일이 막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요새는 다 막아요. 네. 삶도 막고, 하여튼 막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막았는데, 12시, 한 1시 정도에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네네. 집회를 하고, 이제 농성장에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10시간을, 11시간, 밤 12시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군요. 천막을 칠 때까지 예, 그렇게 예. 싸우셨다는 거죠? 아니, 그, 천막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거. 아.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지하도, 지하철 5호선, 거기 네네. 들어가는데 10시간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기어서 들어갔어요. 경찰과 대치하고. 세상에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그렇게 이제 기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참 기가 찬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시작했죠. 그럼 왜 굳이 그렇게 광화문역 지하보도에 들어가려고 하셨던 이유가 좀 있어요? 농성을 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일단 청와대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 가까운 역을 그냥 찍었구나, 전철역에서. 아니죠. 청와대가 가깝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청사, 요새는 광화문 청사라고 부르는데 네네. 광화문 청사에서 좀 가깝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이 광화문 정부청사에도 찾아가고 그 당시 복지부도 가까웠으니까 복지부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청와대도 빨리 찾아가서 정말 이 가난하고 이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라고 해서 저기 제주도에서 찾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러면 어쨌든 서울에 어딘가 거점이 좀 필요했던 거네요. 그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투쟁을 하기에 예. 좋은 거점을 좀 만들고 싶어서 광화문 농성장을 차리게 되고 12시간 가까이 싸워가지고 자리를 잡았다. 예. 아니, 그러면 그날도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거기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갔다. 자리는 잡는데 좀 걸렸겠네요. 그죠? 그것도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빨리 잡았네요. 그래도. 사실 일주일이면. 경찰들이 이 장애인들이 집회를 한다거나 장애인들이 뭐 행사를 하면은요, 굉장히 비겁하게 방패로 휠체어만 못 오게 막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뭐냐 하면은 이 비장애인들, 그야말로 경찰들 말로는 일반 시민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도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들이 보기에는 데모할 것 같지 않은 사람, 혹은 경찰들이 보기에 휠체어 안 탄 사람은 자유롭게 이동을 열어줘요. 그런데 휠체어는 못 들어오게 방패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 방패를 뚫고 모이는 데만 12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얘기고요. 광화문 지하보도에 모이는 데만. 예. 저도 저희가 가끔 이게 집회를 집회 그렇게 해요. 가면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는 경찰들이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재밌는 기구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주차장에 보면 이제 주차장 뒤에 그 블럭 있잖아요. 그 차 더 이상 못 가게 막는 예, 거고. 고무로 만든 거. 그거를 이렇게 끈에다 달아와가지고 휠체어 앞에서 그걸 발로 딱 밟고 있는 거야. 약으로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휠체어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비겁한 방법들을 또 많이 쓰는 데가 또 있던데 막 용인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뭐 경찰들 기술도 점점 진화하고 있고요. 네네. 그 저상버스라고 혹시 아세요? 그 계단이 없는 버스예요. 예, 예, 이게 예. 장애인들이 이 버스 만들자고 10년 동안 싸워서 겨우 지금 시내에서 좀 보일 거예요. 노란색 네. 기둥에 저상버스라고 장애인 휠체어 마크도 있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이 장애인들을 연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차들이 장애인이 못 하잖아요. 드디어 경찰들이 저상 경찰 버스를 만들었대요. 연행을 장애인들을 하려고? 연행하기 위해서. 이거 그래서 참 장애인의 권리가 이동권이 좀 좋아지는 나아졌다고 좋아해야 되는지. 그것도 좋아야 되는 거죠, 뭐. 그건 뭐 아무튼 좋아진 그런 것 데만 같네요. 뭐 감사한 거죠. 그런 뭐. 데만 예. 머리가 잘 돌아가는 똑같이 이 정도인 취급해 것 같아요. 주겠다는데 뭐. 연행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예, 탄압은 차별 안 하고 똑같이 해주겠다면은 뭐 고마워해야 되는 것 예,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까 농성장 차릴 때 이제 들어가는 날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 농성의 주제가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예요, 그렇죠? 예, 두 가지 예. 주제를 걸고 500일 넘게 농성을 하셨는데 그 저도 현장에서 좀 들리는 목소리가 실제로 좀 내용이 좀 이렇게 쉽진 않다.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왜 폐지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장애 등급제 문제를 이야기하면 네네. 이제 장애인에게 급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등급을 매겼다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겼다. 또 반대로 비장애인들에게 등급을 매겼다. 네. 뭐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속에서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죠. 그래서 차별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차별받고 있는 집단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여성과 남성 차별받고 있죠. 누가? 남성이? 아니죠. 여성이.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집에서는 좀 그거는 뭐 집에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차별받고 있는 집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인종 문제에서 흑백의 차별이 있죠. 네네. 네, 그런 차별이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차별받고 있는 집단을 이제 이름을 하죠. 여성 그리고 또 장애인, 노인, 흑인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 앞에다가 급수를 매긴 거는 오직 장애인뿐입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의학적인 기준으로만 네. 이렇게 1급에서 6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것이 이렇게 장애인의 한 집단을 1급에서 6급 이렇게 급수로 나누고 있는 나라가 또 보편적이냐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본에서 발달해서 일본, 한국 이렇게 몇몇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짜여져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급수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 농성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 급수 장애 등급제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다. 급수를 나눈 것 자체가 만약 인권의 문제이다? 여성들에게 여성이 처벌받고 있고 그리고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예, 여성 정책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 정책을 사용할 때 여성들에게 그 정책적인 측면을 갖다가 복지 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판정할 때 여성에게 여성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나눈다면 오케이. 설명을 되게 길게 해주셨는데 예, 잘 사실 이해가 안 재미는 돼요. 없었죠. 제 예.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그 네, 이렇게 설명하시면 책이 안 팔릴까봐. 낙인감의 해소다 뭐 인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투쟁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이제 그 낙인감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 등급 급수고 나쁜 거니까 그거 안 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좀 부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설명을 남병진 실장님이 좀. 예. 그 장애 등급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복지부가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라고 아예 찍어서 관리하는 사람은 복지 카드를 갖고 있어요. 네네. 이걸 이제 등록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한 260만 정도가 있습니다. 맞네요. 인구의 5%가 넘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의료적인 기준으로 누가 장애가 더 중하냐 경하냐 뭐 몇 번째 관절을 움직일 수 있니 없니 이거 가지고 등급을 매겨놨어요. 네네. 제일 중하면 1급, 제일 경하면 6급. 네. 첫 번째 문제는 사람 몸에 방금 저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게 사람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게 인간적으로 할 짓이냐. 예를 들어 노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요양 서비스의 등급이 있지 노인한테 등급 안 매기거든요. 지나가는 어르신한테 어르신께서는 보나마나 영락 없는 1급 노인이시겠네요. 그랬다간 딱이 맞겠죠.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그러고 있어요. 그 급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그 뭐가 있죠? 생각이 났는데 군대 갈 때 이제 그 등급을 매기잖아요. 아, 신체 등급, 신검 받을 때 1급, 신체 2급 검사 하면은 등급. 그것도 아, 마찬가지로. 물론 요리사, 뭐 복지사 그거는 등급 다 있어요. 운전면허도. 어떤 특정한 곳에 있죠. 남자 자체에다가 1급이 있으니까. 좀 논리가 그런데 좀 빈약한데 계속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 요리사 1급 뭐 신분 자격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데 쓰이는 자격으로 쓰이는 것과 네네.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인간의 등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 몸에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는 곳은 장애인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면 등급을 매기는 예.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여기에 좀 낙인감이 있다. 네, 요게 이거는 하나 매우 가지고. 심각한 문제죠.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등록 자체가 없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네네. 우리 생각에는 장애 등급 다 있을 것 같지만 지구상에 장애 등급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고요. 심지어 장애인으로 등록도 안 하고 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구분이 없는 나라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지 서비스 어떻게 하냐면은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죠. 네네. 노인이건 환자건 장애인이건. 그래서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네. 근데 더 심한 문제는 사실 이 등급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안 좋은 건데 왜 필요하냐 하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좀 뭐 줘야 될 때 안 줘야 될 때 가려야 되기 때문에 나눴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1억 가지고 네. 어떻게 쓸 거냐. 네. 간단한 거죠. 1급만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그게 등급이라는 게 의학적 기준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 장애가 심하니까 1급이고 좀 덜하니까 6급일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산이니까 이건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네, 진짜로요. 좀 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사실 장애 그 다음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장애 등급이 과연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짓이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 영역이고 오케이, 네네. 두 번째는 왜 복지 제도를 등급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 기준이 의사들이 보기에는 중경을 어떠한 증세나 어떠한 몸의 상태를 더 중하고 경하고 나눌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지원제도라고 해서 도우미가 파견되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이것은 1급 장애인만 계속 신청 자격을 주었어요. 올해부터
정확히 1년 전이죠. 2013년부터 2급 장애인한테도 신청 자격을 주었는데 네네. 사실은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격은 1급 누구에게나 장애인이 다 줘도 다 된다는 이걸 거죠? 필요로 하냐? 그것도 아니고 아. 2, 3급이 필요로 없냐? 이것도 아니에요. 네네. 사실은 개인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지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리는 노란 차들 보이는데 1, 2급 장애인만으로 대상을 또 제한해요. 그런데 1, 2급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하는 장애인이 있잖아요. 안 타는 사람 있고, 예. 3급 중에서도 그리고 필요한 3급 사람도 중에서도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저도 각- 뭐 지금 다리 다쳐가지고 뭐 한 달 예, 깁스하고 개별 다니고 타고 싶을 서비스마다 때도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데 네네. 그게 귀찮으니까 어. 그 예산을 만들 의지가 없으니까 일단 줄을 세워놓은 거죠. 등급으로. 네. 그래놓고 1급만 오세요 하면은 2급 장애인들이 불만이 없어요. 왜냐? 오케이. 언제까지는 나도 열리겠지 하는 기대가 있고요. 1급 장애인은 자기는 혜택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랑,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등급으로 이런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는 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한 가지 고려하지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500일 넘게 투쟁을 하는 데에는 그냥 이런 뭐 철학적인 제도적인 요구 정도가 아니라요. 예, 예. 현장에서 피나는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네네. 즉 좀 설명해 장애 주세요. 등급을 정부가 예산에 맞춰서 등급자를 제한할 수 있어요. 기준구 한 줄 바꾸면은 장애 등급 우르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런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 보행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을 1급으로 했다가 이제 상체까지 못 움직이는 사람을 1급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건 정부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장애인 수를 줄일 수도 있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늘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2010년에 장애 등급 재심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갑자기 네. 확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복지부가 지침의 줄 한 줄 바꾼 거예요. 네. 다시 심사 받아라. 네. 다시 심사 받았더니 네네. 무려 36%가 등급이 우르르 떨어진 거죠. 아이고, 그럼 그 오셨네.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시설에서 나와서 좀 자기 인생 살아보려고 했다가 다시 포기하고 시설 들어가는 사람,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수급비도 떨어지고 네네네네. 장애 등급 떨어지면은 다 깎입니다. 그 사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현장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분노들이 모인 거죠. 지금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든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진행자 없이도 엄청 잘하네요. 아, 그렇죠? 사진 나타나셨어요. 진행자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게스트인 줄 알았죠. 아, 게스트 오늘은 제가 게스트 평택 네. 이마트 평택이라는 우리 에바다 투쟁했던 거 여러분 잘 우리 네, 네, 오늘 네. 장애인을 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에바다 아닌 것 투쟁의 없이. 성지 7년 동안 살았죠. 평택 이마트. 근데 그 평택에 인구 40만밖에 안 되는데 네. 이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 애경들이 다 있는데 또 이마트 2호점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가갖고 2호점 절대 안 된다. 지역경제 파탄 낸다. 갔더니 에바다 투쟁했던 분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똘똘 뭉쳐서 중소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다 뭉쳐서 아이고. 그래서 막 이마트로 진격하다가 네. 몸싸움도 좀 하고 그러다가 늦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예,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아니, 잘하셨어요. 근데 진행자 없이도 잘하시잖아요. 계속 하세요. 거기 계속 있으시죠. 예, 예, 예. 아니, 잘하셨어요. 그게 그 을 중에 을입니다. 그죠? 그렇죠. 오늘은 우리 특집으로 이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이분이야말로 그렇죠, 가장 그렇죠. 은중의 을이고 으라차체 진즉 모셨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저 예전부터 한번 계속 해달라고 예, 예. 한 건 아니라 계속 한번 모시고 싶어 그러니까 했는데, 이민희 국장님은 우리들을. 장애인 단체인데 저희가 장애인 단체로 온 게 아니라 임차 상인들 문제. 맘상모라는 예, 문제가 마음 있었죠.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 모임.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예. 했는데. 사실은 맘상한 상인들의 모임. 아, 그렇죠. 예. 지금 상가 걸린 문제 난리 났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종로구청 난리 옆 났어요. 앞신신호 홍대 앞에 꼭장 봤죠. 예. 박경수 대표님 보셨죠? 그 신신원에 그 네. 짜장면 먹으러 맨날 자주 짜장면 가고. 저희 밥 먹기 투쟁이라고 경향신문 기사난 거 보셨죠? 네. 밥 먹기 투쟁이었는데 가서 저도 맨날 가서 밥을 먹고 앉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뻗치기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광화문도 그렇게 예, 뻗치고 청취자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박경석 대표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검색해 보면 기사가 한 10만 건이 뜰 거예요. 10만 건 아니고 그거 야, 조금 100만 빠지죠. 기사 말고 좀 책이 좀 떠야 돼, 책이. 책도 이번엔 진짜 책을 있었어요. 띄워야 되는데요. 책이 잘 안 떠, 책이. 아 박경석 대표님 책이? 네. 제가 안 읽어봤죠. 아까 우리나라 이게- 운동권 통틀어서 가장 많이 데모를 하신 분 아닐까요? 그렇죠. 가장 맨날 많이 연행되신 분. 전철은 왜 뛰어들었어요, 전철에는? 아,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전철에 뛰어든 유일한 운동권입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저만 예. 떨어지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지하철에 예. 이 리프트만 있었던 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리프트를 타다가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다치고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2001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서울과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지하철에 리프트를 다는 게 국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다쳐서 그래서 저희가 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뭐 하냐? 그래서 그렇죠. 지하철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막아버렸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오이도 리프트 추락 네, 사건, 그 다음에 또 있었죠. 발산역. 발산역. 예. 예. 그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건도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스크린도 없던 시절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시각장애인들이나 지하철로 혹시라도 또 휠체어도 실수로 밀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리프트 추락 사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야만적인 그쵸. 사회였는데 그나마 이거 뭐 저희들이 꽃잎도 아니고 뭐 좀 툭툭 시민들에게 떨어져 불편하긴 죽어야 했지만은 그 전철 선로까지 점거하면서 그걸 호소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상당히 개선이 된 뭐 부분이 2001년도에 비하면 뭐 나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리프트를 이 지하철에 까는 정책은 폐기되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안전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예. 다 이제 설치되고 있는데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리프트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면 저는 뒤에서 막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저게 불안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실제로 많이. 예, 그렇죠. 예. 근데 모르는 시민들은 또 리프트가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막, 뭐, 부럽다, 잘해놨다, 멋있다, 이렇게 그러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속도도 더디고요. 맞아요. 사고도 그리고 너무 매번 많아요. 할 때마다 공익근무에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드를 하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장애인 동지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그 일반 비장애인들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냥 그런 거 없이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내가 눌러갖고 딱 올라가고 전화에 장애인 콜택시가 갖고 휠체어도 실어주고 막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대표님 그래서 솔로 몇 번 뛰어드셨어요? 솔로. 절박한 이야기들이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철로는 제 철로 기억으로는 철로 다섯 점거 번 정도 예, 했는데. 철로 점거 자체는 그렇고요. 예, 아니 한 네 번 정도. 네 번. 예. 제 기억은 다섯 번 된 그 선로 점거의 그 자세한 과정이랑 이런 게 요게- 거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책이 그렇구나. 거기 예. 있어요. 거기. 지금이 예, 나는 예. 행복하다. 네, 박경석 치면 딱 검색이 박경석 돼요. 대표님 쓴 책. 예. 그게 있고요. 초판은 안 우리 진짜 팔렸잖아요. 초판도. 대표님 정말 진지 모셔야 되는데. 우리 아무튼 오늘 계속 하고 한 번 또 오시자고요. 이게 그럼요, 장애인 그럼요. 이슈는 엄청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하던 얘기를 계속 예, 좀 계속 잠깐 해야 될 것 등급제 이야기하고 같은데. 있었죠. 예. 네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장애 등급제 그 재심사를 한다고 한 게 이제 활동보조 제도가 막 시작이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얘네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조정을 한 거잖아요. 줄 한 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재심사를 해가지고 1급이었던 사람들이 무대기로 2급으로 떨어진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열나게 투쟁해가지고 막 한강대교 기어가면서 활동보조 받아냈더니 얘네가 이제 줄 한 줄 딱 바꾸니까 권리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시작이 된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렇죠. 2010년의 상황이 정말로 그렇죠. 예, 참혹했죠. 또 하나는 이거는 등급제 장애 등급 재심사로 인해서 이제 이 활동 보조를 떨어지는 이 상황이고 진짜 실제로 장애인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면 됩니다. 아니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당황했어요, 이제 지금. 비장애인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장애 등록 우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다 하는 장애 등록 인원이 2011년도 12월 통계에 261만 8천 명인가 그래요. 251만 8천 명. 그런데 2012년도 12월 말 통계가 251만 1천 명이 한 8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어떻게 줄어들나요? 장애 해방됐죠. 그 장애 해방이네. 아니면 비장애인 됐든가. 등급 왜 판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봤더니 장애 등급 재심사를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더욱더 강화시켜버려서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2011년도 12년도의 상황에서 장애인의 등록 인구가 8천 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장애 등록 인구가 한 5% 되는데 어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장애 인구가 19% 20%예요. 네. 그래서 이 장애인을 규정하는 문제.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의학적인 기준으로만 강화해서 등급을 강화해버리고 그래서 이 장애인 실질적인 이제 불편한 사람들의 이 권리를 그냥 돈 잘라버리는 거죠. 본인이 죽어도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폭넓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이게 정상적이고 바람직인 거잖아요. 그걸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너는 약하니까 너 장애에서 빠져 이건 폭력이고. 근데 굉장한 그게 폭력의 이제 차별인데. 약하니까가 아니라 예.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 정부가 그거를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없는데 좀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돈이 없으니까 거잖아요. 너네는 좀 장애인 좀 그만해. 이렇게 그게 자르는 그러니까 거야. 마음대로. 그렇죠. 갑자기. 그걸 맘대로 아니고 이게 마음대로는 아니고 기준이 우리가 있는 기준을 그 강화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복지부 선생님들이 되게 억울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아마 청취자들도 지금 놀라실 거고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10% 정도가 장애 그 인구가 있고. 유엔의 통계이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근데 훨씬 등록장애인은 한 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 그 정도 통계이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장애 인구가 우리나라에 등록하는 장애 인구가 8,000명 정도가 줄었다. 그것은 결국은 장애 등급 재심사를 굉장히 강화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예. 우리 네티즌 청취자들께서 응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악류님, 광화문 지하보드 자주 보던 분들인 듯. 맞죠? 광화문에. 너무 반갑네요. 예. 우리 광화문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특히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네 예. 분의 우리 영정이 장애인 있죠. 영정이 있어서 아마 지나가는 비장애인들도 다 마음이 무겁고 아팠을 거예요. 그때 특히 우리 아이 2명. 예. 최근에 돌아가신. 네네. 그게 너무 슬픈 일 아니었어요? 선생님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게. 2012년에 또 연이어서 이 비극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10월 26일 날은 사실 바로 전날까지 저희랑 같이 농성을 친구였어요. 34살 당시에. 2년 전에 34살 된 장애 여성입니다. 이분은 김주영이라는 친구인데 이분은 그 입으로 스틱을 물어서 뭐 핸드폰도 만지고요.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요. 이래던 분이 그 밤에 그 혼자서 주무시다가 자립생활하는데 혼자 주무시다가 새벽에 불이 난 거예요, 방 안에서.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게 10월 26일 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고 김주영 선생님. 너무 그러고 나서 아픈 바로 사연이었죠. 3일도 안 지났어요. 그때 파주에서 11살짜리 지훈 군이 이 11살짜리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그 아이를 돌봐주던 14살짜리 누이가 박지우 양이 이제 또 화재가 났는데 누나가 아이를 탈출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같이 질식을 해서 두 아이도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가 이게 등급이랑 이 부양의무제 두 줄이 있어요. 이게 시줄 날줄처럼 그물이 돼서 그 안에 걸리면은 복지제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두 개에 안 걸리면은 살아남을 길도 없고 세상에 이 살아가기는 것 자체가 정말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 사회에서. 그 김주영 선생님 영정에 보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그렇죠. 실제로 저도 예전에 우리 이제 투쟁 현장에서 몇 번 뵀던 기억도 나고. 근데 그 혼자서 그게 이제 정확히 무슨 화재가 났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현장에서 투쟁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죠. 그렇죠. 활동보조도 이제 당시에 이제 대단히 많이 쓰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활동보조가 저희가 24시간 필요한 사람들에게 24시간 제공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달라고 싸우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돈이 없다 계속 안 주는 거죠. 근데 안 주는 상황인데 그날 같은 경우도 이제 밤에 이제 김종 동지 활동보조가 퇴근을 하고 난 사이에 그렇죠. 밤에 자는 과정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조그만 방이에요. 여기 녹음실보다 작을 겁니다. 조그만 방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비장애인 같으면 이제 2, 3초, 5초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인데 탈출을 못 하고 이제 그러니까 활동보조 시간이나 서비스나 보조인을 많이 늘리면 사실 사회적 그 장애인 분들에게 지원도 되지만은 사회적 일자리도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최소한 인간다운 안전과 삶을 살아야 된다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그 간병인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말 있잖아요. 보호자 굳이 안 가도 간병인들이 해주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긴 병 걸리면 열효자 다 달아난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간병인, 활동보조인, 그 다음에 아이 돌보미들 엄청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부양의무자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걸 다 이제 친지들 가족들이 좀 이렇게 좀 책임져라. 뭐 속된 말로 뭐 덤탱이다, 독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장애 아동을 키우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이러면 정말 요즘에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 막 이런 말들 되게 많았죠. 가정이 다 박살이 나요. 뭐 일을 하나 누가 나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냐면은 정말 그냥
집안에 방치해 두는 거죠. 장애인 많이 방치했죠. 시설에 보내버리거나 네, 시설에 방치하고 가거나 부모들이 막 집안에 숨기고 시시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사실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경우도 있는 건데 그건 저희가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닌데 그건 사회적으로 그건 당연히 맞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교실 장애인 네. 비장애하고와 장애하고 간의 통합교실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별하고 선별하고 시설로 보내고 그럼요. 취시하면 그러면 더 이상한 사회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아까 예, 대표님. 누구나 장애인이 된 본보기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 해병대에서 이제 갔다가 예, 또 시작됐습니다. 아, 예. 횡배한 거 항상 얘기를 하고 제병대 본인 모임을 출신이셨어요, 자주 하더라고요. 대표님. 아니, 저 교장 선생님이 그 책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 책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근데- 장애인이 되기 전에 비장애인일 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비장애인이셨어요. 날라리. 그 당시 네. 행글라이더 타고 막 이러면은 뭐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 PD는 아니고 예. 날라리. 그렇죠. 여기서 특정 노선 PD가 아니었고 우리 날라리. 박경택 날라리 대표님이 얘네. 날 연세는 많으시만 연세 안 S대학교 많아서 91학번이란 말이죠. 아, 예, S대학교 예, 91학번. 그렇지, 저랑 동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 그러세요? 맞네. 91학번 모임 한번 모셔가려고 그래요. 진행자도 91학번이라는 게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가 또 저쪽으로 좀 갔다가 좀 다시 샜네요. 또 다시 걸리러 오시죠, 예. 아무튼 대표님, 이제 예. 중도의 장애를 입고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의 경우는 누구나 다 장애를 입는 경우의 문제를 그렇죠, 예.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런 이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또 이것들을 소위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안 그런데 그 위에 네. 꼭대기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 마치 이제 낭비라고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사회적 선순환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나 세계 인권선언이 규정하는 누구나 행복의 살 권리도 보장하면서 사실 일자리도 만들어져서 그게 사회적 선순환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죠. 4대강이 우리 여기 정통 보수님이 우리 남매 이제 두 남매 죽은 사건이 너무 많이 슬퍼요. 22조를 4대강에 쓰려면 복제 쓸 돈이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면 우리 열받죠. 최근에 사실 이특 씨 네네네. 그 부모님 치매 일종의 이제 치매도 이제 노인성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부모 어떻게 자살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장애든 치매든 이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신경 써야 될 문제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댓글도 지금 그런 응원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있거든요. 저번 대선 예. 때 복지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뭐 어디로 갔어요? 그 복지. 누구나 다 복지래. 그 복지 어디로 갔어요, 대표님? 맞춤형 복지. 대표님이랑 성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그렇군요. 사람. 박근혜. 저희한테 맞군요. 약속도 했잖아요. 예. 그래, 그걸 맞춤형 아니 복지인데. 박근혜가 없어져버려야 복지가 없어져버려. 저는 박근혜가 없어져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장애 왜 복지가 없어지냐? 그러면 장애 등급제 또 흥분했어요. 제가. 그럼 장애 등급제 보양의무제 폐지하기 전에 그럼 박근혜 정부부터 폐지해야 되겠네요. 와, 그래야 저는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철도를 민영하기 전에 박근혜부터 민영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방빼을 해야 돼요. 아, 광화문에서 그냥 살아라 이거죠. 대통령 자격도 없는데. 혹시 그렇게 하다가 또 또 걸려 들어가시는 또 거 끌려 들어가. 아니에요? 뭐 그렇죠. 박근혜 나오면 뭐 박정희식으로 이제. 그 국시 집안이 와가지고 또 뭐 그 예,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집안. 예. 아무튼. 국정원 이제 국립백구론. 예.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 맞춤형 복지 아닙니까? 예. 맞춰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 맞추는 게 어디다 맞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삶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저것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정말 우리가 네. 완전히 싹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신년사 아마 보셨겠지만은 경제민주화의 기읍자도 복지의 비읍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민생의 미음자도 안 나오고. 대박이라고 그러던데. 네, 무슨 통일은 갑자기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염원이지 대박이 아니지. 무슨 장사 속으로 접근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특히 장애인과 보건의료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교육도 우리 장애인 건강권, 교육권, 우리가 이동권. 우리 투쟁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있었고 쭉 제가 한번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김 선생님. 그 다음에 이동권이 좀 이슈가 됐었고 한동안. 그 다음에 남 선생님. 남 선생님. 아니 뭐. 그 다음에 교육권. 어이, 그 다음에 정확하시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강권, 예. 뭐 이런 게 쭉 이슈가 되어가고 예, 점점 예. 확산되어 있잖아요. 근데 완전 보건의료나 교육을 무슨 뭐 서비스 산업 육성해서 투자하겠다 막 그러니까 저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박근혜 씨가 완전히 미쳤구나. 이제 국민들을 완전히 돈의 그 자본의 모든 걸 자본의 영역에 맡기겠다는 거구나. 좀 살벌하지 않았어요, 대표님? 아이고, 살벌하다, 전에 참, 기가 차죠. 예. 정말 이렇게 복지라고 이야기해놓고도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그 자체가 헌법과 그리고 자신의 약속과 그리고 법에 쓰여져 있는 이런 권리들이 그냥 완전히 쓰레기 되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전부 다 휴지통에 버려야 될 것 같다고 왜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지를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복지는 발전하고 있다, 복지의 양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거꾸로 가도 복지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이 장애인 복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장애 등급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부양의무제가 어디로 가는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박근혜가 약속을 했거든요. 부양의무제는 개선을 하겠다. 장애 등급제는 폐지를 하겠다. 그렇죠. 예. 근데 장애 등급제 폐지를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그 듣기가 되게 안 좋으니까 1급, 2급, 3급 그러니까 1급부터 3급은 모아서 중증이라고 불러드리고 4, 5, 6급은 모아서 경증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작년의 계획이었다가 그것도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을 뭐 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결국은 아까 대표님 얘기했지만 장애인도 어쨌든 표가 한 표니까 선거 때는 그냥 뭐 한 표니까 좀 하다가 결국은 뭐 진짜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개무시 당하고 있다. 장애인들 뭐 가는 사람들 개무시 당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다. 300여만 명 안팎의 그 가족들까지 하면 한 1000만 명 안팎의 유권자들이 장애 문제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나머지 유권자들 당연히 관심이 있는 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 의식하는 척해서 한 다음에 사실은 사기를 쳐버린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래서 아까 말하다가 우리 남실장님이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중경 이야기는 조금 좀 깊은 이야기지만은 말을 끝내면 결국 정부가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들을 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그것도 없었던 걸로 입 싹 닦아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많은 것들을 이어봤지만은 또 하나 이어받는 거는 꼼수예요. 꼼수. 예. 그래서 이 꼼수가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지금도 떠들어요. 지금도 복지부나 물어가면 장애 등급제 폐지한대. 왜? 인권의 낙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더니 예산 반영은 없고 그냥 하겠대. 그건 립서비스만 하겠다라는 건데 그 립서비스가 꼼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연구한대. 그놈의 연구는 맨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급수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형 이름만 바꿔주겠다. 장애인, 뭐 나형 장애인, 이름만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정확히. 계란형 장애인 뭐 이렇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그리고 이 문제가 또 굉장히 관심이 없는 문제잖아요.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인 서명 운동합니다. 장애 등급제 100만인 서명은 폐지를 위한 100만 서명 한다고 1년 동안 했는데 한 7만 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7만 명이니까 100만 명 하려고 그러면 한 15년. 15년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들 해주셨네요. 그렇죠? 아유, 서명 받기 중요하죠. 쉽지 않은데. 서명 받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좀 더 이제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광화문 그 전철역 지나가면서 서명 여러분 작은 관심, 응원, 서명 부탁드리고요. 그 광화문역에서 장기 농성하니까 광화문역에서 뭐라 안 하냐고 이렇게 또 우리 악뮤님 글 올려주셨거든요. 광화문역에서요? 예, 어땠어요? 괜찮아요? 이거를 뭐 얘기해도 되나? 이게 뭐 많이 듣죠, 그죠? 광화문역에서는 뭐 엄청난 지지 엄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지 엄호? 안 될 것 같은데. 그 역장님 얘기를 좀 하면 되나? 혼날 것 하셔도 같은데. 됩니다. 역장님이 많이 관계가 좀 있으세요 저희랑.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속상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역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민원 넣는 분들이 꾸준히 계세요. 이제 뭐 주로 왜 이렇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느냐? 그렇죠. 이게 뭐 우리 농성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 민원을 안 넣는데 이제 또 이렇게 또 뭐 그런 분들이 아니, 있어요. 뭐 항상 민원만 넣는 필요하는데 분들이. 방해도 안 되는데 왜 민원을 내죠 도대체? 방해 뭐 좀 된다고 하겠지만 아, 맨날 전혀 민원을 안 내. 되고 그러면 이제 가지고 저도 맨날 요거 가지고 역장님이 이제 가끔 오시고 이러면은 막 그냥 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고 여기에서 그런 건 없고 저기 농성장 바로 옆에 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예. 미샤라는 화장품 가게가 있어요. 예. 미샤. 그렇죠. 그 화장품 되게 좋아요. 예. 유명하고 나 잘 모르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 바로 농성장 옆이고 저희가 손님이 맨날 덜 들어오게 됐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 저희 아무래도 때문에 저희 좀 소음 뭐 뭐 시끄럽기도 이런 하고 때문에. 행사하면 시끄럽기도 하고 뭐 바로 보이는 자리를 좀 가려면 거기는 또 우리가 광고를 여기 계속 소리내서 해야 자주 되는데. 가주는 그렇죠, 그렇죠. 분들이에요. 미샤 걸 많이 팔아주면 미샤가 화장품 중에 제일 괜찮은 것 저희가 같아요. 거기서 피부 예. 관리를 좀 받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좀 유명한 갈 곳이 때마다 있었는데 거기서 기억이 좀 안 나네. 화장품도 사고 예. 그렇죠. 옆에 농성장에 계셔서 오게 됐습니다. 농성장 온 김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광화문 공간이라는 데서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쭉 여기 국민TV 김용민 PD도 와서 같이 행사도 하고 있는데 예, 그러셨죠. 예. 쭉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이제 그 옆에 뭐 미샤나 다른 상가들도 그렇고 광화문 근처에서 맨날 다니시는 직장인들도 그렇고 또 역 관계자분들도 마음으로 많이 지지를 하세요. 겉으로 표하시는 분도 예. 있고 안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내용이 좀 어렵고 이러긴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막 죽어 나가고 있고 대단히 심각한 예.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많이 지지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응원을 많이 보내고 네, 있죠. 저희가 오늘 이게 참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처음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 운동을 국민 TV에서 예, 제대로 예. 다룬 아, 것은. 아, 그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죠? 오늘 그래서 오늘 90분 하고 네네. 또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이슈가 많잖아요. 예. 코너를 아, 코너를 하나 좀 너무 만들어 많은데. 달라 시설 해야겠어. 문제만 다루고 아까 예. 아까 저기 쓱쓱 지나가셨는데 막 그러니까. 에바다 얘기만 해도요. 예. 그렇죠, 아 에바다에서 똥 맞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저 그렇죠. 교장선생님. 에바다에서 똥 얘기- 맞은 얘기 좀 해줘요. 그것도 아니, 거기 그거 있어. 이야기하면 그리고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있어. 없나 그거? 설로 예. 7년을 싸우세요. 7년을. 알겠습니다. 그것도 책에 있어, 책에. 오케이. 최근 핫한 쟁점인 부양무제하고 등급제는 좀 다뤘으니까 네. 다시 가장 우리 전통적으로 시설 문제, 에바다 문제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대표님 한번 아시죠? 예. 에바다는 이제 가장 예. 대표적인 시설 문제이고 에바다 문제 자꾸 이야기하면 에바다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문제는 좀 이야기하면 에바다는 그때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잘 됐고. 안전하게 다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만에. 지금은 7년 동안 싸워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설 문제의 정통 코스가 있어요. 예. 일단 국가 돈 받아서 예. 삥땅 치고 아, 삥땅 친 거 어떻게 치냐? 장애인들이 먹어야 될 밥값, 예. 옷값, 난방비 요런 거 이 삥땅 칩니다. 치사하는 새끼들 그런 걸 삥땅. 너무 그것도 당연하죠. 너무. 그게 가장 큰 이권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부식비. 그것을 또 무슨 난방비. 사회사업가 뭐 종교인의 이름으로 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종교 밖에서 이름으로. 종교는 막 예. 바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십억을 갖다가 이제 일단 삥땅 치죠. 예. 그래서 이사장 중심으로 법인 구조가 쳐서 그 돈을 또 어떻게 쓰냐. 야, 이게 또 이제 알아보면 몇몇 군데는 자기 아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복지를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대학의 복지를 배우는데 가서 이제 유학 작업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아들이 다시 와서 그 법인을 또 인수받더라고요. 아버지는 또 들켜가지고 날아가고. 가업인 거죠, 가업. 가업으로. 세습이라고 해도 그런 세습 세습 없습니다. 세습 아무튼 익숙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해먹고 날아가면 그 아들이 다시 그걸 장악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또 날려요. 예. 이게 에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바다에서 있던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자수해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성폭행 문제 예. 그래서 우리 도가니 영화가 도가니 보시면 압니다. 시설 문제 아주 그렇죠. 응축적으로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바꾸는 데만 해도 7년을 싸웠습니다. 와. 근데 하나의 시설에. 하나의 그러니까요. 시설. 이렇게 예전에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이사를 또 교체시키죠. 우여곡절 교체시켜가지고 합법적 이사가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합법적 이사가 돼가지고 이제 에바다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걸 그때 무리들이 딱 뭉쳐가지고 이제 학교를 장악해가지고 내놓지를 않더라고요. 옛날 잔당들이요. 예, 그렇죠. 옛날 잔당들 해먹은 친구들이 거의 종교 집단화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똥물을 뿌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박래 인권재단 지금 사람에 계시는 박래군 그렇죠. 박래군 인권재단 저랑 이사. 같이 그다음 갔다가 박경수 대표님 항의하러 왔는데 거기다가 그놈들이 예,
똥을 퍼가지고 똥을 신나게 먹었죠. 진짜 똥을 뿌린 진짜 거죠? 진짜 맞아요. 똥, 그렇죠. 가짜 똥이 아니라 진짜 똥을 그 자리에서 먹었죠. 그 평택에서. 가짜 똥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네, 그래서 이제 예. 똥 먹고 이제 철수하면서 결국은 또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승리했던 것이고 에바다는 예. 이제 잘 이제 운영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늘 평택 이마트 저지 투쟁 그러네, 맞네. 살도 에바다 우리 학원에 김기웅 선생님이 보시더라고요. 아. 네, 많이 하셨었죠, 그분도. 예. 평택은 정말 성진 것 같아요. 아. 그것이 다 투쟁의 역사가 다 있잖아요. 쌍용도 그 안에. 평택이. 평택 쌍용도 미군기지, 있고, 마음 아프기도 한 쌍용자동차, 에바다. 고통과 투쟁이 다 그 안에서 그다음에 많이 이마트 있었던 것 2호점 저지에서 이마트, 지역 경제 이마트 살려내기까지 반드시 저지할 겁니다. 네네네. 아 반드시. 예, 반드시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죠. 뭐 재벌대기 다 해먹겠다는 거 도대체 왜 이래요, 이거? 맞아요. 예, 박근혜 믿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아 그래. 예, 경제민주화로 갑자기 재벌 대기업 자유화만 도와주는 거 프렌들리로 돌아갔으니까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에바다에서 또 이나원이 또 유명한 데가 있었잖아요. 이나원 사태. 이게 요런 시설 비리 문제와 인권 침해 문제가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에바다는 해결됐지만 많은 곳에서 그리고 또 이것이 그냥 적당하게 타협돼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예. 여전히 있는 것도 형제복지원 요새 그렇죠. 이야기 형제복지원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그런 것도 다 그런 종류의 예. 이야기들입니다. 이 광주의 이제 이나원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바로 도가니 문제 예. 그리고 또 이런 경기도의 이 예전에 구 서감재단 문제 예. 또 이 종로구에 법인을 두고 있는 이 성남재단 문제 그렇죠. 종로구 법인 그 뭐죠? 그 이름이 성남재단이야. 예. 거기도 아주 유명했잖아요. 예. 아유, 거기 종로구청에서 노숙한 것만 해도 한 150일 넘게 노숙을 해서 이순신 농장에 올라가가지고 예. 이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성남재단의 이제 법인에서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2개 시설 해놓고 그걸 갖다가 서울시가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걸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다시 뺏겼어요. 뭐 이런 예. 이 슬픈 이 역사가 중요한 있습니다. 거는 예, 그렇게 성남재단 뭐 지금 거론된 곳이 특별하게 나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대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드러나지도 않고 혹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은 이 사건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어디서 시설이 어떤 일이 더 많이 일어났는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도 모르는 거죠. 뭔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대응하고 대응하는 만큼 알려지고 그 알려진 게 도가니고 그 알려진 예. 게 에바다고 이런 거죠. 그렇죠. 시설 문제- 원주 사랑의 집. 뭐 이런 그런데 데도 시설 그런 거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그래서 시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냐라는 것들이 아니라 더 이상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살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예.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에 일어나는 시설의 문제 대응도 중요하고 예.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이상 장애인들이 시설에 처박혀서 예, 진짜 예. 짓탓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면 그러니까요.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안진걸 선생님도 이렇게 탈시설 그렇죠.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예, 예. 장애인단체 중에. 그게 결국은 시설 문제 핵심은 시설에 이렇게 가둬놓는 방식.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대표님 한 번만 더 왜 그게 중요한지 한 번만. 그러니까 결국 비장애인 장애인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가다놔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들 국가가 해결하는 방식이 장애인들 또 중증 장애인들을 시설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사랑인이 복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제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교육받고 이동하고 이 노동에로도 참여하고 이런 지역사회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장애 등급제 부양의제를 폐지해서 소득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들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하나하나의 문제를 네네. 다 짚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가.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 예. 라는 것들이 그래서 장애인은 따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장애인 언제까지나 따로 함께 국밥만 살아야죠. 따로 국밥만 함께 먹어야 살되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활동 보조인이라든지 뭐 콜택시라든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소득도 또, 보장해야 되죠. 장애인 연금도 일자리 이런 장애인 거. 연금 문제 또 그래서. 이야기하면 열받는데 예. 연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연금이라는 이름이라고 붙이기도 부끄러운 나라예요. 그 이름이라도 붙이기도 부끄러운 이 연금에 또 그걸 갖다 급수로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예. 공약도 하고 안 그걸 또 지켰잖아요. 공약으로 또 그것도 사기를 또 공약 한 번 폐기죠. 쳤죠. 공약이죠. 아, 또 또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 예, 알죠. 공약으로 한 건 또 해먹었죠. 그거도. 그래서 국민TV에 지독한 나와서 사람이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예, 이야기해 더 주시기 우리가 좋네요. 아무튼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만들 건데요. 아무튼간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면 뭐 지역마다 크고 작은 복지관들이 그걸 지원하고 총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는데 복지관은 우리가 가서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럼요. 네. 이용 시설이죠. 그러니까 이용 필요하면 가서 네네. 이제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도 연결받고 우리 복지는 뭐 받을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 제도가 있는데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장애 등급이 몇 급이냐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거동이 불편하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건 등급이 몇 급이에요? 그래서 1급, 2급 아니면 아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신청도 못 해요. 근데 그 다음 걸리는 게 뭐냐 하면은 수급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수급자 차상위까지만 돼도 명함 한번 내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잘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 시스템이 이 두 가지인데 저희가 지금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행정 편의적이고 예산으로 지네 멋대로 자르는 이런 복지 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 그야말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거를 찾아내서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복지는 어떻게 말을 바꾸어도 결국은 예산으로 다 잘라집니다. 지네 멋대로 자를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빈민에게도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전체 민중의 사상에서 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단 도와주고 필요한 의무자한테 구상권 행사라 이런 대안까지 제시해줬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국가가 그거 그리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예. 하나의 방안이었는데 예. 전혀 국가가 작동하지 그러니까. 않았고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넘어서 정말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예. 자체가 과연 복지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가? 예. 보편적 복지로 가야 부양 될까? 의무자들 중에 부자 있으면 세금 많이 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발 내게 그렇죠. 세금 많이 내고. 일단은 기준을 폐지하고 예, 예, 부양의무자 예. 기준을 우리 꼭 이 없애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들어요. 뭐 그러면 이건희 아들도 그럼 도와줘야 되냐면 이건희는 도와주고 이건희 세금 많이 내면 50만 원 주고 이건희 근데 세금 50만 원 내라고 받으면 되는 세금. 거야. 그렇죠, 그렇죠. 현실 가능한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희 아들은 뭐 어디 예. 학교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아들을 아, 그랬대. 그런 아주 걸 하고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 때도 이건희 손자도 아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아니구나. 아니에요. 이건희 그래서 손자구나.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고 밥 주자, 밥 하고 세금 주면 엄청 되지. 받으면 되고 법인세.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이가 맨날 호의호식만 하면 사회통합이 안 되잖아. 그렇죠. 보통의 동시대의 또래 아이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도 이렇게 먹는구나. 그런 거죠. 그런 것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통합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맨날 황제밥만 먹으면 어떡해요. 부양의무제 많이 최대 마시면 안 되는데. 부양의무제 최대 피해자가 예. 이제 뉴스에 나오기는 이제 어르신분들 고령자분들이 이제 가족의 부양을 요즘 세대가 또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부모를 공양을 했는데 지금의 자녀들은 부양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뭐 예. 노인들의 자살이라든가 요양시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많이들 장애인들은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부양의무제는 아예 장애인은 자립 자체에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일생에 자기가 자립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예. 그런데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어려서부터 선천적인 장애인 이런 분들은 성인이 돼서 자립을 해야 될 텐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가족이 껴안고 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사회적으로는 가족이 책임지라는 아예 이건 사형 선고예요, 사실은. 자립하지 말라는 선고죠. 장애인에게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저희가 예. 싸우는 저는, 거는 예. 뭐 시설에서든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헌법에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좀 살아라. 나 행복하게 예. 살자. 이거 있으면은 이제 그거대로 누구나 다 지역사회에서 좀 어우러지면서 그야말로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활. 뭐 어느 정도 친구 만나서 가끔 뭐 10번 만나면 한 번 밥도 사줄 수 있고. 예. 그리고 내가 뭐 어디 지붕 달리고 바람 막아지는 집에서 살고. 그 새끼 밥 굶진 않고. 예.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진짜 그야말로 아플 때 병원 가고. 교육받을 때 교육받고. 이런 영화 변호인 보고 싶을 때 변호인도 좀 보고. 오, 그렇죠. 변호인도 보고 싶다. 비장애인들은 다 보는데 우리 예를 들면 장애인 영화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화 문제 자막 서비스. 또 영화 나오니까 영화 또 우리가 변호인. 영화를 많이 변호- 봐요. 자막 서비스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또. 영화 우리 필요하죠, 청각장애인들한테. 청각장애인들은 광화문광장 이제 저랑 반값 등록금 1인시 할 때 옆에 청각장애인들이 같이 1인시 했거든요. 오, 자막 서비스 좀 해달라고. 그런데 외국 영화는 봐요. 그래도 자막 서비스고 자연스럽게. 한국 농어인들은 한국 근데 영화를 또 못 외국 봐. 영화를 보려면 또 이게 또 한글을 알아야 되는데 한글 모르는 분들도 많으셔. 한글 공부해야지. 한글 공부해야 돼. 네, 그래서 네. 이제 교육권이 중요해요. 그렇죠. 노들장애. 노들장애냐 한글 한글 봐야 봐야 배우러 와야 됩니다. 다 연동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한 고리를 잘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고리를 푸는 또 핵심적인 게 저희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복지에, 장애인 복지나 가난 사람들의 이 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장애 등급제 부양무제 폐지, 이거는 이열종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열종대 선착순 복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이열종대 선착순 복지로 잘라버리는 이런 이 낙후한 정말 야만적인 그러면서도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끄러운 나라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거 이열종대 선착순 복지로. 그렇죠. 이게 복지 신청권인지 이게 그 사생부라고 하나요? 누구 죽이고 누구 살려줄지 이거 같아요. 살생부인가요? 예. 아, 영화 변호인 이야기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박경석 대표님이 청와대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화제잖아요.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박경석 대표를 초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장애인 단체만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단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때문에 초대했어요. 제정해서 했는데 제가 그냥 조금 이제 가서 이제 플랜카드 약간 피켓팅을 하셨죠. 약간 했죠. 뭐. 그러니까 더 많이 했으면 비서실장인가 누가 와서 아니 그 당시 유시민 장관이 와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죠, 유시민 장관. 욕하지 않았어 둘이 서로? 야, 씨, 아니 뭐 이리 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상황 아니었어요. 대통령 앞에서 그런데 무슨 욕을 하는 노무현 상황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냅둬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야기 하고 하셔라 그랬죠. 오히려. 아니 뭐 뭐라 끝나고 그랬죠? 난 뒤에 하시라고 하길래 그래서 조금 과정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은 됐지만은 부모들이 장애인 교육 지원법 때문에 국가인권에서 20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복지법 아까 시설 비리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 개정에 공익이사제 도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또 장애인들이 농성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요구안들도 대통령께서 아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러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조인식을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조인식을 도장을 찍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라라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할게. 이거 찍고 난 뒤에 이제 하면 또 말할 기회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일단은 찍기 전에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중요한 법안에 대한 서명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 장애인의 교육의 문제나 이 사회복지법 개정의 공익이사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을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서 이제 우리 경비실에서, 경호실이죠. 오셔서 이제 좀 살짝 가시라고 그래서 나왔죠, 뭐. 끌려 나왔죠. 욕 안 했어요? 근데 아니, 요건 상황 아니에요? 욕을 잘하셔요. 끌려 나갔다기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여유 있게 너무 그러지 마라 말씀하시라 이래 약간 미담으로도 기억이 남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막 옛날 권위주 씨는 무조건 끌어내버리는데 그러지 않아서 지금 시대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예 뭐 좀 그런 이 과정들이 좀 있었죠.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행사는 진행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국 그래도 할 말은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예. 유시민 장관하고는 많이 싸웠어요.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좀 많이 우리가 비판한다고 그랬었죠. 유시민 장관님하고도 많이 이제 그 시기했죠. 근데 뭐 일단 뭐 이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주무장관이었고 그리고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 서울시 각 지역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서울시를 싸우니까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죠. 이명박 서울시장이 있을 때, 어이구, 대한민국 참 좋아졌네. 이 장애인들한테도 개인 비서를 줘야 되는 시대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청이나 뭐 이런. 이명박. 이명박이 한 걸로 합시다. 그렇죠. 이명박이 했어요. 아주 천박해.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죠. 아니요, 뭐, 이명박 서울시장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 직접 들은 걸로 합시다. 뭐. 직접 했을 거예요. 그 사람 했을 사람이야. 각각해서 그러지 이 않은 내용을 거 없어요. 책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개인 비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서구 복지국가나 여러 가지 복지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예. 사회복지 서비스이고 이것들을 알려나가는 투쟁들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한강대교를 6시간을 기었어요. 한강대교를 6시간을 기면서 이제 이 서울시한테 이제 이 승복을 받았죠. 제도하겠다. 일단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또 투쟁하고 단식하고 삭발하면서 이렇게 쭉 얻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부에게 하시라라고 했더니 한대요. 한 달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기억나죠? 예, 뭐 장애 등급을 처음에 1급으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나이는 성인으로만 하고 그리고 수급자랑 차상위까지만 하겠다고 처음에 복지부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2007년 1월 달에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2007년 1월 15일인가 그 복지부의 방침이 나와서 1월 25일부터 저희가 23일간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25명이 동시에 단식을 들어갔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하고. 그때 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의사들도 말렸어요. 중증장애인들이 단식을 하면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단식을 하면 이 의사들도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의사들도 말리는 단식을 본인들이 결의해서 갔는데 처음에 한 3, 4일 되니까 25분 중에 한 절반이 실려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버틴 분이 8분이었어요. 23일까지. 그때 복지부에서 오더라고요. 그때 과장이 한 분이 와서. 또 안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후에서 우리 우열사님. 우동민 열사는 그 이후에 또 국가인권위원회 그거는 또 이제 현병철 쫓아내는 투쟁 쫓아내는 투쟁 하셨던 동지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었고 장례식장도 갔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 만나 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무장관이 유시민 장관이고 그래서 이제 집 앞까지 가가지고 이제 왜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런 이 다툼들이 있었던. 근데 저희가 그때 싸워서 결국은 이거는 바꿨어요. 장애 등급 1급은 못 바꿨는데 수급자 차상위 만으로 제한하는 거를 그때 복지부 논리는 이거였어요. 가족들이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는 게 맞다. 근데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은 가족도 보호하기 힘들 테니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논리였는데 저희는 이건 보편적인 권리다라고 해서 싸웠죠. 근데 그 결과 23일 단식 투쟁의 결과 복지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최초로 부양 의무자 기준 없는 장애인 복지 제도예요. 그래서 복지부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이걸 괜히 열어줘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흔들렸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자기네들은 과오로 자부담이 남아있어. 그럼 유시민 장관이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해서 어쨌든 본인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좋은 정책을 한 거네요. 활동보조 서비스가 처음에 이제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있지만 아주 원칙적인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 제도에서 없어져 최초로 무너진 최초로 거죠. 무너졌어요. 잘 됐습니다. 그 이명박 이야기 나왔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잠깐만 우리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또 자기부담금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명박 시장님. 지금은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요. 서울시가 자기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 공약 잘 지키고 있나요, 박원순 시장은? 폐지했죠. 오자마자 1번이었죠.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 그때 재선이라 한다 이제 보궐이었죠. 보궐선거에 될 때 그때 우리가 그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이 며칠 전부터 이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서울시청역이죠. 시청역에서 오전 서울시장에게 이제 자부담 문제 이거 해결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서울시 장애 이동권 문제 약속 안 지켜가지고 그거 해결해라라는 요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원순 시장 오고 첫날 취임해서 들어가는 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그때 바로 대표님이 그 시청 앞에서 또 박원순 시장 만났잖아요. 1인시 하다가 만나가지고 그것도 약간 화제가 됐잖아요. 아무튼 우리 대표님은 가는 데마다 화제가 되시는. 그래서 바로 폐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이 좀 어떤가요? 좀 우리 청취자들도 궁금하니까 저상버스 도입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상당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일부는. 반영이 됐다라고는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장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 이거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쭉쭉 있는 그렇죠, 문제인데 그렇죠. 예. 이미 2013년도에 저장버스 50%를 도입하겠다라고 서울시가 조례로 약속했어요. 예. 그 당시. 예, 그랬어요. 그런데 예. 그거 안 지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00%까지 계획을 내라. 이게 이미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고 왜 비장애인은 다 타고 다니는 이 버스를 장애인, 휠체어 탄 장애인은 왜 못 타고 다니냐. 그것도 왜 30%만 타야 되냐. 50%만 왜 타야 되냐. 예. 제한하지 말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장버스 100% 도입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건. 네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서울시가 분명히 앞서 나가는 거는 앞서 나오고 있다. 있죠.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국가가 또 저장버스가 비장애인도 편해요. 노인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예. 제일 편한 거는 이제 유모. 그렇죠. 차를 유모차도 끄는, 편하고요. 분들이 예. 굉장히 뭐, 편하고요. 예. 우리나라의 교통약자가 한 25%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제 많이 편안하고 보편적인 걸로 예.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인권 조례가 있고 장애인 인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 인권 조례에 따른 인권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거기에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탈시설, 예. 장애인의 탈시설, 서울시에서 이제 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한 3,400명 정도 되는 이 장애인들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에 20%, 한 600명 가까이를 이제 탈시설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겠다라는 이런 내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들도 되어져야 되는데 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님 박원순 시장하고는 뭐 개인적으로도 예전부터도 잘 알고 인연도 깊으시죠? 아, 이게 같은 박씨잖아요. 같은 박씨인데 박근혜도 청와대 있는데. 박씨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맞죠. 근데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오다 가다가도 몇 번 만나고, 아니면 시민운동 하실 때, 예. 이미 청년들 계실 때, 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인사드리고 있는. 모자란 더 부분 친하시잖아요. 모자란 부분이 더 계속 친하시죠. 더 친하시잖아요. 아유 뭐 한때 좀 알았는데 요즘 요즘 몰라요? 요즘 연락이 없으시대요. 예. 저는 그냥 아름다운 가게 단골입니다. 아, 남 실장님은 그렇죠. 아름다운 가게도 참 전국에 한 150개 진짜 단골이에요. 옷을 항상 거기서 사. 예, 저는 옷을 거의 거기서 구매해요. 예, 좋잖아요. 실제로 좋아요. 물건도 좋고. 예. 자, 우리 저장버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동권 문제는 지금 상당히 해결됐나요? 우리가 정말 피눈물 나고 야만적인 사회였던 게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광화문 일대 횡단보도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대표님? 네, 그렇죠. 심지어 그 안국동 노타리, 네. 인사동 그 유명한 거기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앞에 육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제일 자주 가야 되는 시설 앞에 딱 버젓이 육교 만들어 놓고 제가 한번 도보로 답사를 해봤어요. 그 일대 저기 창덕궁 있는 데서부터 남대문 쪽까지가 횡단보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육교하고 그 지하도만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딱 횡단보도 2개 있었어요. 창덕궁 앞에 하나, 현대개동사옥 네네. 재벌 직원들 건너가서 밥 먹으라고. 어. 그 다음에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 횡단보도 있었어. 딱 2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장애인 동지들이 광화문 앞에 막 횡단하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횡단보도가 없냐 하면서 대륙횡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주영이 와, 나와서 열심히 그러니까. 걸었던. 대표님 그때 우리 광화문에서 그것도 많이 했었죠. 그때가 이동권 투쟁할 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이 장애 이동권 보장하라고 광화문 사거리를 한 100여 명의 장애인이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거 뜯어내는 것만 해도 이제 이 경찰들이 몇 시간 걸려서 다 해체시켰는데 아무튼 우리 그 광화문 사거리 지금 횡단보도 있죠. 예. 그거 우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비장애인 분들이 진짜 많은 걸 바꿨어. 장애인 운동을 지지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네. 장애인 운동이 잘해가지고 스크린도 생기고 뭐 보행권 보장되는 비장애인도 다 편해졌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럼요. 보행권 문제도 그리고 경사로만 해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계단만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비장애인들도 뭐 물건 나르고 뭐 이렇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경사로로 다 포토로 다 나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 정확히 그런 관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예. 결국은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몽땅 함께 해야 광화문 돼. 저도 그때 광화문에서 이동권 투쟁할 때 연행됐을 때 저는 연행 안 했는데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었거든요. 노회찬 사무총장이
경찰 버스에 막 울부짖으면서 연행됐던 모습이 네. 생생해요, 지금도. 그 미대상을 앞에서 경찰서 대표님. 그때 굉장히 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이동권 투쟁할 때 예. 전동 휠체어탄 장애인이 휠체어탄 장애인은 100명이 한꺼번에 연행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는 거니 그때 이동권 투쟁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싣고 갈 수가 없잖아요 경찰이. 예. 그래가지고 뭐가 온 거지 트럭이 막 대빵으로 왔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분리해가지고 연행해가지고 이 닭장차 이제 경찰에 집어넣고 전동 휠체어 이 휠체어를 어떨 수 없으니까 이제 트럭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몇 개로 나누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경찰서로 다 분산 배치했죠. 그런데 사람하고 전동 휠체어하고 이걸 맞추질 못하니까 휠체어 따로 가고 휠체어 따라가고 사람 따로 가니까 이거 찾는 것마다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장애인들이 자기 몸에서 분리된 거 아닙니까? 이게 휠체어가 자기 다리인데 일단 분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고. 놈들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경찰서 갔다 종로 경찰서 갔다가 뭐 저기 강서결정 갔다가 갔더니 이게 내 휠체어가 아니야.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순 참가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찾아가지고 또 하루 종일 또 거기서 대기해야 되고 이런 이 유명한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건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요. 이거는 인권 침해다.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분리해서 휠체어 따로 사람 따로 연행해 가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다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도 없어요. 인권위원회가. 지금은 이제 그거 생겼잖아. 인권위원회가 그냥 저상 가만히 다차 있어요. 생겼잖아. 저상 다차. 아직도 현병철 씨가 인권위원장인가요? 예, 쌩쌩합니다. 아, 정말 끈질기네요. 예, 그래서 애기죠? 이제는 애기죠. 이러한 인권,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집회를 하면은 인권 침해를 눈앞에서 계속 당하는 거죠. 뭐, 대놓고 휠체어만 못 오게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아까 오시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요즘 주차장 그 고인목 요즘 경찰들이요. 앞에다 막 요즘은 노련한 경찰들은 짬밥 있는 경찰들은요. 배터리를 분리해요.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아예 힐체어 못 움직이고. 이거는 거의 뭐 직업적으로 장애인 활동 보전 몇 년 해야 되는 자기들끼리 스킬을 무슨 갖고 있는 매뉴얼 거죠. 같은 걸 만들어 그거는 공부를 경기도 했구만. 정말 반인권. 경기도 용인시에서는요, 장애인이 이렇게 이제 이동권 문제나 약속을 지켜라고 집회를 했는데, 용인경찰서가 장애인을 잡아가는데 뭘 통해서 잡아간 줄 알아요?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이동시키기 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장애인을 태워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장애인을 연행해 나가는데 또 장애인 콜택시 불러가지고 이용하는 것들도 제약하면서 잡아가고. 근데 그거를 경찰이 불렀을 거 아니야. 장애인 당사자가 부르지 않을 거잖아. 시청이 협조를 하고 협조를 한 경찰이 거죠. 부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 잡아서 앞으로 복지관에 가두지 않을까요? 그건 진짜 장애인들을 심각하다. 잡아갈 교도소가 없으니 복지관 복지관 써라 그러면 복지관에서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설을 교도소는 이제 편의시설을 갖춘다고 했어요. 집회 시 하긴 냅두면 되잖아요. 뭐 하시다가 또 지치면 우리가 자진해서 안 하잖아요. 사실 밤이 되면 가야 되고 그렇죠. 배도 고프고 다 어차피 조금 불편할 뿐이지 곧 있으면 해산할 사람들인데 굳이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지금도 우리 광화문 일대 우리 박경석 대표님 같으면 경찰들이 막 무전기 소리가 들려요. 막 비상 박경석 떴다 제가 이런 방송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많은 장애인들이 벌금의 폭탄, 물론 뭐 다 그러니까요. 벌금 폭탄이죠. 그래서 맨날 벌금 폭탄이에요. 그래서 참. 저도 얼마 전에 FTA 그 반대 집회 국회 앞에서 행진한 것 때문에 얼마 받으셨어요? 약식 명령으로 150만 원 받았는데 저희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1심하고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벌금 30만 원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재판 판사님이 저는 하도 잘 30번을, 들- 저는 하도 30번을 했는데 안 안 깎아줘요. 깎아주시죠. 그래서 예. 계속 200만 원씩 저도 이렇게. 벌금만 전가가 한 10개가 더 아이고, 이제 계산해봤더니요. 집 한 채 살 것 같아요. 아 벌금으로만? 집행유예 기간만 합쳐도 수명을 훨씬 넘었으실 지금 제가 집행유예가 동시에 4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평균 수명은 이미 써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집행유예니까. 벌금 내서. 수배 중이다. 저는 지금 지금 저는 지금 보석 수배 중이에요. 중. 보석 중. 수배 중. 저는 수배 중. 보석 중 2008년 혹시- 촛불 집회건으로 지금도 재판이 안 끝났어요. 보석 저희들 그때 잡혀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벌금- 한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예. 설날에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장애 인권도 지켜내는 네. 기가 막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그 설 특판인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sadd.or.kr이에요. 네. 한 번 더 sadd.or.kr 여기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우리 이렇게 딱떠 있어요.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그렇죠. 재정 재정 마련을 위해서. 재정사고 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좋습니다. 예. 특파인인데 뭐 상품이 또 기가 막혀. 사실 물품들이. 벌금 제도도 바뀌어야 돼요. 네. 그 핀란드는 알다시피 저소득층들은 벌금이 아주 작고, 예, 재벌들은 많아요. 같은 교통신호 위반에도 재벌 대기업은 이런 노키아 핀란드 노키아 부회장이 교통신호 위반해갖고 벌금 1억이 나왔어요. 10만 유로 네. 2006년에 소송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재판부에서 합당하다. 합당하다. 왜 합당하냐? 벌금이라는 게 결국 어떤 일종의 예방의 효과도 있고 징벌 효과가 있는데 재벌 대기업한테 벌금 뭐 5만 원 받아. 5만 원 해봐야 그렇죠. 무슨 예방 효과가 있고 사회 형평에도 안 맞고 예방 효과도 없다. 징벌 효과도 없다. 대신에 이제 우리 장애인 이제 동지들 벌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아예 안 받으면 제일 좋지만 아주 판사가 어쩔 수 없이 때려야 된다면 아주 조금만. 다른 건 다 할인 네. 감면 해주는데 벌금은 또 할인을 안 범칙 해요. 사실 벌금. 핀란드 개념이 이거죠. 그냥 50% 벌금이 간단한 거예요. 하루 소득의 몇 배예요. 하루 소득의 뭐 약한 건 10배, 하루 소득의 예. 300배 이렇게 가는데 뭐 노키아 부회장이면 저희보다 1000배는 더 벌겠죠. 그러니까 1억 원 내에서 화제가 됐었죠. 우리는 그러면 지금 벌금은 진짜 면제도 안 해줘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냈어요. 30만 원. 저는 계속 수배 중입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소득층 벌금 대신에. 근데 우리가 사회봉사 또- 활동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신청하면 심사해서 하더라고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벌금제도 또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시설 문제, 그다음에 등급제 문제, 부양 의무제, 그다음에 이동권 문제까지. 네, 뭐 오늘 또 세리바리오님께서 깨알같은 정보 재밌었다 그러고 내가조아님이 많이 답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더 한 번 더 하자라는 댓글도 많이 달려 있어요. 진짜. 어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걸 하고. 이제 한 5, 6분 남았는데 우리 교육권도 정말 심각하죠 지금 현재. 그쵸. 예. 예. 표절- 사실 공부를 해야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기 실현뿐만 아니라 수단도 생기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아예 안 시켜주니까. 그냥 복지부 예. 통계의 자료로만 해도 장애인의 50% 가까이가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통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겨우 졸업하면요. 예. 그 수치로만 봐도 그러니까요. 말할 수 없는 아까 야만적인 이명국장님이 국가죠. 자막을 보고 싶어도 한글 공부를 안 시켜줘가지고 한글을 모르는 분이 꽤 있다고. 많죠. 그것도 너무 슬프네요, 그렇죠? 우리 노들장애인학의 학생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한글 기억력 그리고 1, 2, 3, 4를 이제 배우는데 노들장애인 약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게 문해 한글과 교육을 산수 하고 공부.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는. 문해 교육이라고. 문해 교육이라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는데 문해라고 한번 그러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제 시설에서 오래 살다가 나와서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의 삶은 여백이 많이 비어 있어요. 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제도 교육 받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걸 하는데 다 비어 있는 이 공간에서 자 밖에 나가요. 나가서 뭐 글이라도 읽어야지 뭐 청량리로 갈지 뭐 어디로 갈지 뭐 알 거 아닙니까? 네. 밖에 물건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야지 뭐 이 소주라도 한 병 살 수 있는 이제 이 값을 알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문제조차도 우리는 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그거를 배제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의 문제이죠. 예. 교육의 문제, 특히 이제 교육의 문제는 그런 문제이죠. 제대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예.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양심.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학교. 의무교육에서도 장애인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이런 이 야만적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자체가 예. 굉장히 문제. 제일 지금 우리 장애인 이슈 중에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게 교육권하고 일자리 두 가지가 제일 지금. 일자리는 뭐 말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예. 요 두 문제는 나중에 우리 진짜 한번 2탄에서 이러죠. 뭐 다시 이- 한번. 노동권 문제 이야기하면 비장애인도 뭐 실업자 많은데 뭐 장애인이 뭐 일하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요. 예. 참 할 말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일하고 싶어 하는 건 보편적인 권리니까 똑같죠. 장애인은 누구나 비장애인도 누구나 일자리를 늘리라고 재벌 대기업 지금 10대 재벌 대기업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가 몇 조인지 아세요? 500조를 쌓아놨어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최고입니다 현재. 심지어는 가장 근저한 청년도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장애인들 일자리는 더더욱 지금 좁혀져 있는 거죠. 명함도 못 내요. 예, 막 그렇게 돼버린 건데 사실은. 예. 500조면 우리나라 2년 예산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10대 재벌만 500조를 쌓아놨다. 예. 자, 우리 남 실장님 이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남겨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네네. 또 팟캐스트로도 올라가니까 우리 장애인 분들하고도 오늘 방송 1탄 하고 2탄 또 하나 나중에 하는 거로 마지막으로 우리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분들에게 남 시장님. 예,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요.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할 얘기 너무 많아요. 국민TV 조합원 가입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장애인 에피소드도 단체들도. 너무 많고. 조합원 아니에요, 지금? 예, 조합원 방송 아니야? 분량 충분히 조합원 가입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5만 원. 예. 그런데 국민으로 못 살아봐가지고 이제 국민으로 그러니까 살아가기 한 번도 위해서 국민대접 못 받아갖고 우리 장애인들이. 조합비가 5만 원이잖아요. 예, 장애인 뭐 할인 10만 원 될 수 있고 5만 원 될 수 있고. 장애인 할인 보통 50% 저희 예. 아니, 그런 건 할인 안 해도 그런 건 할인 안 해도 되는데 일단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우리 갖춰 예. 만들어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명장님 목소리 좋다고 난리네요. 아, 그래요? 예. 좋네. 자, 예. 저희도 이게 뭐 비슷한데 남 실장님이랑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맞아요. 500일 동안 있는데도 이제 같이 이제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잘 몰라. 장애 등급제를 그러니까 계속 하자는 거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아직 있어요. 아직도. 이런 예. 뭐 장애인의 이야기, 또 다른 소수자의 이야기, 이런 인권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국민TV에서 그러니까요. 다루면 좋겠다. 이런 굉장히 바람을 좀 진지하고 심각한 이슈인데 네네. 때로는 이렇게 경쾌하게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럼요. 비장애인들도 훨씬 그 이슈가 좀 살겹게 느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이슈 같이 이렇게 아, 좀 네네. 너무 무거운 이슈지만 그렇게 하자고요. 네. 예, 오늘 우리 박경석 대표님, 이명장님, 남시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늦었는데 다음엔 안 늦을게요. 네. 자, 많이 정말 우리 인권과 복지 운동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날 집회 때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십시오.